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미래 설계의 정석입니다. 이 책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3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미래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미래 설계 개인 지침서입니다. 저자는 부동산, 보험, 주식 등 개별적인 금융정보 대신 미래 설계의 숲을 보라고 강조하며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12가지 미래 설계 원칙을 제시합니다. 맹목적인 장기 주식 투자는 피할 것, 중산층도 세금 폭탄에 대비할 것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부동산, 보험, 주식 등 개별 상품을 따지기 전에 자산 관리의 숲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미래학은 더욱 각광을 받게 되죠. 불안한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저희에게 해법을 제시하신 KDB 대우증권 홍성국 미래설계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년 반 만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예, 미래설계의 정석이고요. 그 어떤 계기로 소장님께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년간은 사실은 제가 영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리서치를 20년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법인 영업 총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미래설계연구소장으로 부임했는데 마침 제가 계속 미래학에 관련된 책을 써오고 강의를 다니고 그렇게 나름대로 제 어떤 모습을 미래학과 일치시켜서 왔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또 이런 발령을 내줘갖고 오면서 너무도 지금 현재의 은퇴 설계나 미래 설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또 공부를 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기존에 흔히 이제 책들 보면 노후 설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 미래 설계라는 용어는 네. 국내에서 처음 네, 소장님이 그렇습니다.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의미인가요? 미래 설계라는 게? 그 노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에 대한 얘기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미래 설계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 거는 뭐 30세가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데 30세부터 예를 들어 60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예상해 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또 30년.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노후가 돼서 뭐 연금을 많이 넣어서 저축을 해놨으면 그것을 쓰면서 이제 사망할 때까지 시점 또 한 30년 정도 본다고 하면은 물경 60년의 어떤 미래와 관련돼서 뭐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의 인생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노후에 이게 문제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50대 40대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제 개념은 좀 더 땡겨서 일찍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미래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요.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제 퓨처 디자인, 미래를 디자인하자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국내에는 그런 개념이 아직 안 들어와 있었고 소장님께서 그 개념을 어떻게 보면 처음 도입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미래학이라서 미래에 이제 이런 일이 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미래학적인 측면 어떤 학문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은퇴 설계라는 부분들이 이제 민간 기업 중심, 특히 금융기관 중심으로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믹스해야지만 제대로 된 우리의 미래 설계는 은퇴 설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책은 사실은 이게 무슨 노후 준비 지침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은 미래학과 관련된 미래의 어떤 변화 요인들을 더 많이 기존에 알려진 것을 좀 깊숙하게 제시를 했고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각 개인들이 미래 설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그 포인트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특이점, 티핑 포인트 뭐 이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많은 인식과 제도와 환경들이 2008년도 글로벌 위기 이후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면서 확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보는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럴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험을 들고 어떤 은행 예금을 들고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확 달라진다. 그러니까 달라진 측면을 강조해서 거기에 맞게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예.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전환기를 맞이해서 그럼 아무래도 불안한 그런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사회나 아니면 개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불안 요소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막연한 불안이. 예. 그 막연한 불안을 구체화 한번 시켜보자. 예, 그래서 예. 책에서 제가 언급한 것은 한국에는 5대 불안이 있다. 근데 이게 5대 한국이 불안이요? 아니라 예. 전체 인류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건데 예, 특히 예. 한국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예.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노후 불안, 예. 노후 준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 불안, 예.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불안, 집 문제, 예. 네 번째가 직업 불안, 직업 불안.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안전 불안입니다. 안전, 예. 안전 불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뭐 범죄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라는 것도 상당히 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이 다섯 가지 불안이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요즘 흔하게 얘기하면 뭐 재벌 회장님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그쪽도 보면은 뭐 교육 문제들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또 안전 불안에는 누구나 다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안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예.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예. 특별히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강화되는 그런 시기에 진입하고 있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도 많은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불안을 정의한 건데요. 이러한 불안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있지만 한국이 가장 심하다. 예. 그러면서 이 불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 불안의 어떤 근본 원인 그리고 여기에서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니까 더 불안한 현상들 그러니까 불안을 증폭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로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불안에 주로 떨고 있는 네. 그 주체들이 네. 우리나라로 보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예, 그 네. 베이비부머 세대인가요? 어떤가요? 전 국민이 맞습니다. 전 근데 국민, 예. 기본적으로 베이비부머 윗세대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55년생 이상 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고성장기에 나오셨기 예. 때문에 그런데요. 베이비부머들도 고성장을 만든 쥐역이죠. 예. 쥐역이지만 은퇴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노후 준비 안 돼 있죠. 예.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예. 집 문제는 뭐 영원한 숙제일 거고요. 예. 또 오래 일하고 싶은데 은퇴자 고용 문제도 별로 없고요. 안전 문제가 뭐 공통이니까. 예. 이런 베이비부머와 그 다음 2차 베이비부머라는 66년생부터 74년생까지 F세대라고 합니다. 포가튼 에이지라고 잊혀진 세대라고 잊혀진 하는데 세대요. 예. 왜 잊혀졌냐면 예. 사회에서 전부 베이비부머 하는데 예. 정작 인구수가 비슷하거든. 708만 명인가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 비슷한데 자기네는 너무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지금 이제 나이로 따지면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인데요. 이 사람들은 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왜 더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예. 이게 성장의 끝물을 봤죠. 예,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참 돈을 쓰는 나이 지금부터가 이제 돈을 쓰고 예. 애들 교육 문제라든가 예. 주거 문제라든가 또 직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예. 있으면서 노후 문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안 된 정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55년생 같으면 일찍 결혼하신 분은 집을 마련했는데 예. 집값이 올라서 거기서 자산 소득을 좀 갖게 됐다든가.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F세대 2차 베이비부머한테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우리 21세기 초반에도 2004, 5, 6 이때도 이때는 돈이 없고 그렇죠. 어리니까 살 수 있는, 이 여력이 안 예,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주가가 크게 오를 때도 목돈이 없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기회도 아예 박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는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650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는 폭풍세대다 비슷하다. 폭풍세대.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폭풍세대로 정의해갖고 이 세대들이 지금 제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써놨고요. 예. 실질적으로 준비하기도 만만치 않지만 예. 빨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폭풍 세대가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랑 베이비부머 세대랑 이제 F 세대가 합쳐진 폭풍 세대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5대 불안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거죠. 많이 노출돼 있는 세대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서 왜 이제 폭풍 세대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의 할아버지 이후 가장 많은 인구수가 있고요. 예. 폭풍처럼 갑자기 우리 역사에 등장했다가 예. 고령화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폭풍이 오게 되면은 갑자기 빨리 왔다가 예. 빨리 간 다음에 잔재를 남겨요. 아. 이분들이 미래 설계는 어렵지만 역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 은퇴했을 때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다 파탄시킬 거고요. 생명보험 내 안정성도 크게 훼손할 훼손이 될 겁니다. 수 있는, 생명보험 부분도 그렇고요. 예. 또 세금을 지금 많이 내고 있지만 예. 또 정부의 지원들을 많이 요청하게 되니까 예. 우리 사회 기존 시스템을 또 반대로 지금도 어렵기는 하지만 예. 인구가 이후에 되면 더 후대들한테 자손 세대한테는 더 나쁜 잔재를 남겨주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폭풍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폭풍이 될 수 있는 네, 예, 네. 위험 요인이 그 세대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책 이야기로 조금 더 네, 이제 네. 들어가 보면요. 그 2003년에서 7년 사이에 네. 5년간 21세기 요순 시대라는 네, 네, 표현을 네, 소장님께서 네. 쓰셨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세계적인 초호황기를 네. 맞이했는데 그 맞이한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현재 닥친 문제들, 그러니까 네. 국가 재정 위기라던가 개인들의 부채가 급증했다던가 아니면 초금리 하임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을 계속 그 네.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지금 현재의 환경들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준비나 그런 어떤 대비들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 첫 번째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떤 식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준비를 못합니다. 예. 준비할 수가 없고 이미 우리 인구 구조라고 보면은 제가 노후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구가 이 피라미드 형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이건 사회학이건 모든 사회 시스템들은 인구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전제로. 예, 예. 전제를 깔고서 예. 만들어진 사회인데 지금 현재의 경우는 이제 항아리형이 됐죠. 예, 예. 항아리형도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저는 팽이형이라고 합니다. 팽이형이요. 앞으로 옆으로 쭉 더 삐져나왔습니다. 예, 예, 예. 항아리는 부족한데요. 예, 예, 항아리는 예. 괜찮아요. 예. 그런데 팽이 형태, 예. 그 가운데가 아까 말씀드린 폭풍세대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폭풍세대들은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금을 내고 예. 국민연금 내고 생명보험도 내고 연금도 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부담들을 전부 다 감내내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실제 인구 구조는 역피라미드 거꾸로 형태가 된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부터 출산율을 높이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30년 더 걸립니다. 그 정도 기간이 네. 필요한 거네요. 30년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태어난 어린이가 쉽게 얘기하면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30년이 예, 걸린다는 예. 거지만 1년 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 계속 늘어야 예. 되는 거니까 한 50년 걸리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역피라미드 사회 갔을 때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예.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접근해야지 사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남유럽 위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 네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이 네 나라의 가장 큰 걱정은 고령화 현상입니다. 고령화 현상. 네, 우리 한국보다 더 고령화 속도가 더 진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없는 상태에서 고령화만 진전되니까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으로 형태로 돈을 주다가 예. 정부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못 주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큰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예. 거죠. 소요 사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한 30년, 20년, 3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야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위기를 인식하고 좀 빨리 접근하자.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장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제 그 저성장 저금리 시대다. 네네. 이게 또 굉장한 우리한테 위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그럼 극복하기 힘든 네, 그렇습니다. 구조인가요? 네네. 제가 여기서 지적한 이 불안의 근원 부분들은
극복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아. 주어져 있고 확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본인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국민 소득이 낮을 때 성장률이 높죠. 예. 우리나라 지금 23,000달러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 전체의 구조로 놓고 볼 때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적정한 성장률이 얼마냐 하면 대부분 7, 8% 말씀하실 텐데요. 예.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 그 고성장하는 나라가 올해 성장률 목표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5% 이상 성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사실 중국 빼놓고는. 예. 근데 중국도 지금 성장률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렇죠. 예. 왜? 국민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저성장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그 사이즈의 문제이지만 또 보다 큰 거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생산성이 증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력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과거의 공산권이었던 중국이라든가 그러니까 서해바다를 지나서 우리가 바로 맞부딪히는 나라가 중국인데 거기 서쪽으로 계속 가면 독일이 될 때까지 여기가 예. 과거는 다 공산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나라들의 그 교육 수준이 높고 지금 개방에 대해서 세계경제에 참여한 지 이제 10여 년 됐습니다. 예. 이런 나라들의 생산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 기술은 발달하고 예.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만드는 지역이 옛날에 없던 지역이 갑자기 튀어나온 예, 거예요. 생기고. 그다음에 세계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바뀌게 예. 되면서 또 공급력이 증대되고 반면에 고령화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또 물가는 올라갑니다. 예. 자원이 부족해지고 예. 물가가 올라가고 고령화 때문에 소비는 감소하고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으니까 당연히 공급 과잉 상태가 되니까 투자를 못 늘리게 되는 예.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정치적인 구호로 투자 활성화들 많이 하는데 예. 그건 구호일 뿐이지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거의 15년간 뭐 모든 정권마다 투자를 늘려야 된다,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렇죠. 투자를 다 중국에 했습니다. 예. 국내적으로 된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는 돈을 빌려서 사실은 부동산들을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랬죠. 그랬는데 개인이 그렇게 한 10년을 겪어온 거예요. 기업 투자는 이미 10년 전에 끝난 거였고. 예. 그런데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성장과 저금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앞으로 고착화될 거다. 예.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그런 트렌드로 간 겁니다. 일본, 예. 그러니까 많은 선진국들이 일본형으로 간다라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주장을 예, 해왔고요. 아니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형으로 가기 전에 지금 뭐 계속 중간 결론이 될지는 좀 서둘러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들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이야기하신 게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인데요. 특히 그 은퇴자 생활에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네네. 지적을 하셨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 부담들이 될까요? 일단은 뭐 자원 고갈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은퇴자 입장에서 만약에 집에서 은퇴자는 생활비가 기존보다는 줄죠.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한 7, 80% 쓴다고 예, 하는데 예. 실제는 더 줄여야 될 예. 겁니다. 집에서 차량을 돌린다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기초 생활비 부분들이 대부분 자원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 그러네요. 기초적으로. 예, 예. 이런 문제가 예.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증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자원이 다 고갈되고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되니까 시골 가서 자급자족 경제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는데 예. 이미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 문제나 이런 것들 이것들이 물가랑 또 연결이 되다 예. 보니까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도시에 살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은퇴자가 소비할 경우에는 더 생활비 조달이 좀 어렵다. 사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예. 없지만 그나마 이제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작용을 일부 하면서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노후 준비 방법이다라고 보고요. 이미 그런 현상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한 1만 가구 정도가 이제 농촌으로 귀농을 했네요. 예, 귀농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부분들이 앞으로 이 폭풍 세대들은 그냥 서울 사는 것보다 지방에 내려가서 살 때 생활비 부분은 3, 40% 절약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크죠. 예. 예를 들어 생활비 200만 원에 3, 40%면 6, 7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다. 300만 원 쓰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그걸 매달 받는 거를 한번 저축을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오랜 기간 저축해야 되는 예.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도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소장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건 사회 안전망 붕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보험이라던가 그다음에 건강보험, 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인상적인 게 그 의료비를 대비해야 된다 개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가장 쉬운 게 이제 국민연금, 예. 그다음에 종신보험, 생명보험들, 예. 건강보험 예.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그 연금이나 생명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 그런데 인구의 역피라미드가 되다 보니까 예. 이건 당연히 이 부분들은 파산 내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예, 그렇네요. 예를 들면 지금 40대 초반인 사람이 30년간 국민연금을 넣으면 한 90만 원쯤 받는다라고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사망할 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미 2060년에 고갈된다고 국민연금은 밝히고 있고요. 예.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는 2050년에 고갈된다는 얘기. 앞으로 40년밖에 안 남은 예.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30대 입장에서 40년이면 70인데 예. 65세부터 받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조금 받다가 자기가 예. 40년 넣고서 5년 받고서 그러네요. 못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제도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아.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월급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5.8%를 내요. 자기 소득에. 2.9는 자기가 내고 또 2.9%는 회사가 냅니다. 예.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일단 회사가 내는 부분을 자기가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본인 부담이 예. 돼도.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은 본인 한 사람이 있으면 부모, 뭐 예를 들면 처가, 맞습니다. 12명까지 예. 다 해당이 예.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 의료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건강보험을 위해서라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 지금부터 60세 이후에 자기 은퇴 이후에 건강보험이 올라가는 부분 있고 추가로 또 한 가지는 지금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면 한 65 정도를 보조해 주잖아요. 예, 정부에서. 그리고 예. 30%를 자기 본인 부담금으로 내는데 본인 이대로 가다 보면 건강보험료도 너무 많이 오르든가 아니면 이 개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늘어나는 부담을 보험으로 지금 커버를 하자라는 거죠. 아, 임박해서 하게 되면 보험료가 무척 비쌉니다. 예. 그런데 젊었을 때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신 보험 가입할 때는 요즘 아마 케이블 TV에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예. 나오고 우리 한경 TV도 나오던데요. 잘 보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가서 이 보험은 금리를 얼마로 전제를 한 거냐. 금리 전제. 예, 그리고 보장을 뭐뭐뭐 해준다고 뭐 나오지만은 비현실적인 게 많아요. 근데 각각의 항목별로 그러니까 병별로 예. 본인들이 체크하게 돼 있는데 예. 우리 집은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다.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유전이 되니까 그럼 우리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많이 한다든지 예. 이렇게 본인이 정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설계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서 예. 설계사한테 맡기지 마시고 예. 본인이 설계한 다음에 이렇게 짜주세요라고 예. 하면은 보험도 되니까 이 건강보험이 사라졌을 때 나이는 들고 몸은 아파지잖아요. 예. 고령자가 당연히 예.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작은 돈이거든요. 예. 뭐 어떤 보험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면은 나름대로 준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임박해서 안 되니까 30년 전인 지금부터 준비하면 그때 되면 아주 해피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글로벌 위기로 부채 강화된 부채 사회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네.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지금의 문제는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가 예. 동시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쟁이 발생할 때 이렇게 정부 부채가 늘었다가 전쟁이 그랬었죠. 끝나면은 줄고 예,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많이 올라갔었고요. 예. 그때가 미국이 GDP 대비 120%까지 갔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재정 부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는 좋아져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저금리 구도는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 빚은 많은 거예요. 예. 고령화 사회니까 정부가 쓸 돈은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남북 통일이라는 부분이 있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쓸 돈도 많은데 그러면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세금 인상은. 그래서
미국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고 세율이 90%대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1억을 버는데 9천만 원 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최고 세율이니까 그렇고 일반인 그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세율이 그 정도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놓고 보게 되면 세금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 인상에 대비해서 만약에 뭐 상속 증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미리 서둘러서 그래야겠네요. 개정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하 경제를 한 4분의 1 정도 봅니다. 예. GDP의 25% 보는데 이제 오늘 또 이건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현금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 추징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여자 뭐 의사가 뭐 현금이 25억이 집에서 그렇죠. 기사화가 나왔다는 됐었죠. 네, 기사화된 적도 있고 예. 또 유명한 탤런트 예능인들이 탈세 문제로 그렇죠. 예. 이제 중도 하차한 분도 계시고요. 많습니다. 예. 왜 그런 트렌드가 왜 나타나냐면 세율을 조정 안 하고도 세금을 거둘 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금 비중이 높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항상 그렇지만 투명하게 예. 빨리 장부도 잘 정리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개인적인 입장이라 하면은 그런 세제 개편 전에 세금 혜택 있는 그런 상품들에는 서둘러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 이 챕터로 넘어가서 네. 그 이제 자산 가격의 미래라는 예, 파트가 있고요. 역시 이제 불안한 미래 준비에는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련한 것들을 네, 네.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네. 그 미래에는 네. 금융상품의 판도가 네.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의 예를 우리가 한번 보야 되는데요. 예. 버블 당시에 일본의 정기예금 금리가 한 6.5 정도였습니다. 6.5%. 80년대 말에. 예.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1%입니다. 예. 이 떨어지는 동안에 금리가 떨어지는 지금 한 15년, 얼마 22년 됐거든요. 22년 동안 일본의 투자가들 거의 대부분은 정기예금을 내는 거 방치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어려운 겁니다. 예. 미래학의 관점에서 일본을 보면 답이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부터 일본에 투자하는 상품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고령화 때문에. 예. 고령화에서 파생된 그런 다들 뭐 국가 재정 문제도 고령화 때문에 예. 나온 거고 저금리가 뭐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설계라고 미래 준비를 할 때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세 개를 놓고 보게 예. 주요 수단이니까. 그런데 금리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6, 7% 정도를 생각하고서 얘기하고 일부 금융기관들은 또 별 개념 없이 5, 6%짜리를 제시해서 과거에만 팔아놨습니다. 주식은 또 1년, 연간 한 10%씩 올라간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부동산도 뭐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저성장 저금리 사회에서는 평균 수익률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금리 부분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자산의 판도에서 보면 금리가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보다 액티브한 금융상품들, 발로 뛰어서 찾는 그런 금융상품들의 인기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1%차가 별거 아니지만 그게 복리 효과로 나타나고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전제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예금, 채권 비중은 상당히 줄어갈 것 같고요. 주식과 관련돼 갖고서 좀 더 그러니까 주식이라 하면 리스크의 차이죠. 예금과 근데 위험을 제로로 가져가고 고수익을 바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 위험은 조금은 갖고 가면서 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ELS라는 상품이 예. 많이 팔립니다. 그거는 주가와 연동돼서 하는데 지금 예. 주가가 거의 2,000선인데 예. 주가가 1,000포인트 아래로 안 가면 예. 연간 뭐 5, 6% 준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00포인트 깨질 가능성 거의 없어 예. 보여요. 그렇다면 그 정도 위험은 하고 5, 6% 하는 사람하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은행에 넣어서 4% 받는 예. 사람하고 그걸 누적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향후에 이제는 은행에서 예금 받으시던 분들이 이자 이거밖에 안 나와? 예. 아니네, 뭐 단 거 없나? 예. 해서 지금 정기예금이 지금 600조나 되는데요. 아. 그 돈들이 좀 움직일까 말까 이런 상태가 지금의 한국이고요. 예. 일부 상품들이 넘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예금 채권은 좀 줄이고 예. 부동산은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 예. 줄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거래가 안 예, 돼갖고 맞습니다. 예, 예. 추가로 사시지는 마시고 예. 부채로 산 거 있으면 어떤 식이든지 빨리 빚을 갚아라. 예.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하고서 부채, 빚을 내서 집을 샀을 경우에 이자 비용을 놓고 보게 되면 집값은 집값 상승률보다 이자 비용이 더 높은 상태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건 갖고 있으면은 점점 더 손해가 거네요. 나는 예. 거죠. 수렁으로 들어갈 수도 네, 있겠네요. 그걸 이제 복리로 따지게 예.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집값이 거래가 안 되고 못 올라가는 것도 지금 한국의 집값에는 과거에는 없던 현상. 집값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한 40% 정도는 부채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전망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따고 들어가게 되면 집값이 안 올라도 매년 손해보는 겁니다. 이자만큼은.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가 지금 5년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줄이고 주식과 관련된 상품들 또 주식도 있지만은 여기서 주식도 기대 수익률을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으면 주가 못 올라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아, 지난 10년간 9.4% 올랐어요. 예. 연평균. 그런데 예. 제 생각에는 예. 5%, 6% 정도 예. 종합지수 기준으로 예.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좀 더 노력을 하면 예. 7, 8% 정도 이걸 한 30년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은 예.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맹목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과거와 같이 본인이 그냥 뚝 투자해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계속 관리하고. 예, 예. 그리고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 되고요. 또 뭐 요즘 PB라고 해서 예. 금융기관마다 있는데 그 PB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똑똑한가 정말 대응을 잘하는가 아마 이 금융기관 직원들도 앞으로 이 수준 차이가 굉장히 그러겠네요. 많이 발생할 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저금리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책에 보면 말씀하신 그 개념 중에 그 상대 주식 투자 수익률이라는 네.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저희가 그걸 이제 어떻게 이용해서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earnings yield gap이라고 영어로 예. 하는데요. 일단은 주식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퍼라는 게 있습니다. 예. PER이라고 하는 건데 PER분의 1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퍼가 10배면 10년 퍼가 10배라는 얘기는 그 회사 이익의 10배만큼 회사를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1년에 벌은 돈을 1년에 벌은 순이익을 전부 다 배당으로 투자한테 나눠주면 퍼가 10배라는 회사는 10년 만에 본전을 찾고 그 다음부터 매년 10%씩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이 10%라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예, 예. 그러면 주식 투자 수익률은 표가 10이면 10%고요. 예. 그다음에 채권 수익률 지금 4%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주식 투자는 10이고 채권 투자는 4%니까 빼면은 6%만큼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3, 4%의 갭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퍼가 지금 9.4 정도 됩니다. 예. 9.4인데 예. 해놓으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대충 한 11% 나와요. 11%. 네. 예. 그런데 금리가 지금 3.5예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7.5. 8.5가 되죠. 예. 8.5 정도 예. 되죠. 8점 맞나요? 네. 예. 7.5가 맞네요. 7.5, 7.5 정도. 7.5만큼 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로 그것만 줄어들어도 예. 주가는 한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저금리에 대해서 확실히 이 사회 전체적으로 예. 인정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제 그 수익률 갭이 지금 7.5인데 예. 2003년, 4년에는 그게 12%까지 갔었어요. 아, 그랬네요. 그때 아. 종합주가지수가 500포인트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 이익이 증가하지 않아도 이게 너무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올라갔던 예. 거죠. 그런 시기가 또 오면은 아마 미래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더 떨어질 예. 거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디선지 모르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 그것을 인식하는 거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히 네. 이제 말씀을 네네. 하셨고요. 그 단도직입적으로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소장님께서 보시는지요? 장기적으로는 약세가 불가피하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좀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요. 예. 장기적으로 약세는 일단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예. 수도권의 경우에 봉급생활자 12년치 월급을 PIR이라고 하는데요. 예. 12년치 월급을 전부 저축해야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선진국은 6년, 5년치거든요. 훨씬 짧군요. 반위로 예. 보시면 예. 돼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이 딴 나라부터 집 사기 2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두 번째, 아까 집을 살 때 과거와는 달리 부채에 의존하고 산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부채 부분들이 지금 너무 커져 있었으니까 추가로 부채를 얻어서 집을 살 여력이 안 생겨요.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이자 부담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채의 덫에 이미 부동산이 걸려 있는 예. 거고요. 세 번째로 놓고 보게 되면 집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고령화 말씀드렸는데 폭풍 세대는 어떤 형태로든 집을 갖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됐는데 그 밑세대에서 많이 오게 되면은 예. 할 수가 있는데 새로 신규 사야 되는데 거기는 인구가 줄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뭐 당장 그래서 일본형으로 폭락하지 않을 거로 보지만 이게 투자의 대상으로는 참 어려워진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짧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위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돈을 풀어놨습니다. 돈을 풀어놓으니까 이 돈은 항상 물가를 지금 건들고 있습니다. 예.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예.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져지는 실물밖에 없는 예,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금하고 예. 뭐 석유, 땅 예. 이런 것들인데 인프레가 좀 예상되고 예.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집이 많긴 하지만 지금 세대 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1인 세대, 2인 세대. 지금 부동산이 상당한 불황이지만 조그만 오피스텔이나 평수가 적은 아파트, 원룸형 주택들은 지금 굉장히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많이 얘기는 늘어나면서. 예. 우리의 어떤 가족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로 이제는 주택 보급률을 대체해야 됩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 110%지만 1000명당 주택 수로 보면 선진국들은 450채 정도 돼요. 150채. 예. 그러니까 2명 정도당 한 대, 한 채꼴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350채인데 그러니까 100채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게 작은 평수로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작은 평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수가 있고요. 더 가깝게는 2008년에 글로벌 위기 발생하면서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 우리나라는 30만 호 정도가 입주가 돼야 되는데 올해랑 내년에는 한 17, 8만 호, 17만 호, 18만 호. 그래서 수급이 좀 깨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경기가 좀 호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잘 빠져나오시는 오히려 반대의 기회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마지막 챕터에 그 실전 미래 설계 하우라는 챕터로 이제 소장님께서 좋은 그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미래 설계를 직접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건 뭐 백인 백색일 거고 백인 각색일 텐데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걱정만 하지 자신의 미래 준비 어떻게 됐나 글로 한번 써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현상을 냉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특별히 65세 이상을 이제 우리가 노년층으로 보는데 65세 이후부터 생활비를 다달이 얼마씩 내가 조달할 수 있을까? 그때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을 얼마를 내야 되고 내가 필요한 돈 적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전 준비가 이제 이건 필요하고요. 그걸 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보험을 가입했다든가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상품들이 이걸 전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품들은 사실 뭐 보험 설계사가 권유해서 비자발적으로 들은 보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많죠. 그런 보험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꼭 금리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면 예정금리라고 있습니다. 약관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모르시면은 인터넷 가셔서 보험 비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쳐보면 이 보험은 얼마로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비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저거 언젠가 나 해약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보험이 혹시라도 금리가 7 내지 8% 뭐 5% 이상으로
설계된 보험이면 그거는 유지를 해야 돼요. 무조건 갖고 무조건 있어야 갖고 돼요. 있어야죠. 그런 보험 없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보험은 3.2, 3% 초반대입니다. 지금 그런가요? 나오는 보험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본인이 있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중복된 게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해놓고요. 아. 그다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3단계로. 국민연금은 자기가 있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을 거다라는 전제로 해서 예. 30대라 가면 특히 적게 받는다고 예. 보시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 좀 줄이고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 예. 있는데 퇴직연금 부분들은 지금 DB형, DC형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는 DB형으로만 하게 되면은 공급률이랑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예. 아마 그냥 퇴직연금 넣어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두시는 분들이 거의 다일 대부분이죠. 예, 텐데요. 맞습니다. 들어가셔서 DC형으로 나서 주식을 조금 섞는다든가 예. 그리고 올 7월 26일부터 하는 IRP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나오게 되면 또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저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소득공제를 지금 해줄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추가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해서 퇴직연금도 본인이 정리를 다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들은 결국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연금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부족한 게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도 부족한 부분만큼 하기 위해서 빨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발로 뛰셔야 돼요. 예. 발로 뛰다 보면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예, 예.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진 게 네. 소장님은 스스로 네. 그 미래 설계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미래학 관련된 책 쓰고 강의 다니고 뭐 이런 게 한 예. 15년 됐는데요. 예. 미래 얘기를 아마 저만큼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실제로 저도 준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하는데 저는 적어도 점수로 따진다면 한 70% 정도는 되는데요. 예. 일단은 부동산은 뭐 집 산 지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서울 이제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예. 강북 변두리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집은 뭐 별 재산 가치는 없지만 저는 살라고 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도봉구 우이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노후에 일단 운동할 때는 많고 공기 그러시네. 좋고 하니까요. 예. 거기서 제가 지금은 힘들지만 예. 노후에 좋은 준비가 예. 된다. 그건 잘했다. 예. 그다음에 채권형 예금형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주식과 연결된 건데 안정적인 수입 나오는 예.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미래 설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들한테 해놓고 보다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이런 미래학이나 미래 설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럼 또 오랫동안 더 이 업계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미래 설계 준비를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장님이 그 책이 워낙 네. 그 체계적이고 굉장히 유익해서 100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좀 점수를 그 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죠. 예. 이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리서치 있을 때는 주가 전망을 많이 하니까 주식 예.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뭐 예.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막상 그렇게 안 되고요. 저도 제 자산을 관리하는 PB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예. 바쁘잖아요. 예. 바쁘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품 가입하세요. 그러면 그게 뭔데? 그래서 제가 얼뜻 보고서 오케이 아니다 해서 PB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다 알 수 있던 세대는 아니고요. 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상품까지는 안 들어갔었는데 앞으로는 상품도 그런 상품 많이 좀 개발해 내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내셨던 책들 네. 지금 이 미래 설계 정석을 포함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시야로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을 하셨는데요. 다음 책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책을 준비 중이신지요? 아까 대담 중에도 나왔는데요. 일본형이라는 부분들이 연구할 가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피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형으로 많은 OECD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일본형으로 지금 진입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이제 현재 그런 정말 암울한 경제 구조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건 경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역사 모든 부분을 아울러 갖고 일본이 갔던 그런 경험, 예. 그리고 다른 나라가 가고 있는 증거. 그래서 대안 제시는 사실 일본이 대안이 있었으면 지금 탈출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대안이 사실은 없지만 예. 미리 인식하고서 조금 그렇게 일본이 썼던 저도 과오는 하지 말자라는 예. 측면에서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다음 그 일본에 대한 연구 책이 나오게 되면 예. 또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